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책 읽어드리는 코너를 생각한 지 한참 됐지만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를 두고 고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선택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계진 선생님의 저서입니다. 이계진님은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방송계의 거목이십니다. 아나운서로서의 그분의 족적은 참으로 대단했지요. 그 후 정계 입문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으로서도 오랫동안 크게 명성을 날리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그분의 필력은 대단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 책을 출간하면서 그 책들은 장안의 지가를 올릴 만큼의 큰 인기도 누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과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는 독자들의 인기를 모으며 크게 환영받은 바 있습니다. 저자 이계진 님이 제게 쾌히 승낙해 주시었기에 오늘부터 이 책들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역저와 또 저자에게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제가 썸네일에서 사진 올릴게요. 고려원에서 출간을 했고요. 저자의 말, 또 한 권의 책을 낸다 생각하니 행복하면서도 잘한다는 칭찬에 자꾸 글을 쓰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언제나 그렇지만 원고지를 앞에 놓고 있으면 마음이 순해짐을 느낀다. 마치 생활을 반성하고 옳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내 글이라는 것은 반성문 같은 졸문인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글에 큰 무게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삶의 이야기를 배운 글로 옮긴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모순과 허세와 해독이나 없기를 바라며 쓴 글일 뿐이다.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 포근한 자연 속에 잠긴다. 낮엔 푸르름이 있고 밤엔 별들의 잔치와 개구리 소리와 바람 소리와 밤새 소리가 있어 아름다운 고향을 느끼며 시간을 보낸다. 거기 별이 쏟아지는 밤에 촉수낮은 불을 밝혀놓고 원고지 앞에 앉는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며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삶의 이야기를 쓰며 내 생활을 반성한다. 이번 졸자에 실린 어머니에 관한 글 중에서 두어 편은 도서출판 우석에서 냈던 사랑을 주고 갈 수만 있다면에서 보탰음을 밝혀둔다. 언제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 다오 여러분들과 졸문을 책으로 엮어주신 고려원 편집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1994년 초여름 이계진 제1장 엔지 없는 삶을 위해 사랑의 빛. 사랑의 빛. 1946년생인 내가 20살이 되던 해인 1966년은 서울살이의 첫 해였다. 우습게도 그 시작은 아직 몸에 편하지도 않은 새 잠바를 입고 쌀자루를 맨 채 청량리역 개찰구를 나오는 장면부터였다. 고단한 서울 생활을 예고하는 것 같았던 한 자루의 쌀은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촌 형님 댁에 당분간 기식을 하기 위한 양식이었다. 그해 1966년은 내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해였으나 대학 진학의 기쁨도 잠시 첫 등록금만 책임지시겠다던 아버지의 말씀을 계엄령처럼 생각하며 한 자루의 쌀을 운명처럼 메고 그러나 당당하게 입성한 것이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딛은 대학 4년의 세월은 너무나 힘겨웠다. 애당초 꿈과 낭만으로만 가득할 줄 알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같은 과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참으로 어려운 4년을 보냈다. 가정교사 입주, 어설픈 자취, 서클 활동, 학교 방송국과 학회일, ROTC 훈련, 그 무엇보다도 삼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졸업 때까지 받기 위한 벅찬 학업의 연속으로 나는 정말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다. 1학년 첫 여름방학 때 한 열흘을 놀았던 기억뿐 내겐 낭만의 여름방학도 서정의 겨울방학도 늘어졌던 주말의 여유도 없었다. 가끔 강의가 일찍 끝나 오후에 마신 카바이드 막걸리가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을 실감하게 했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가정교사로 입주해 있는 대개 대문을 늦게 열고 취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공부를 하는 아이의 앞이 어려워서였다. 주머니는 항상 가벼웠으나 가방은 언제나 무거웠고 몸은 항상 고달팠으나 얼굴엔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한 학기 한 학년이 더디게 지나갔지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눈엔 듯 가슴엔 듯 언제나 살아있었다. 비교되는 주위 환경이 없지 않았으나 한 번도 용기와 패기가 꼬리를 감추지 않았다. 그것은 젊은 20대의 순수와 열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무렵 내게 괜찮은 가정교사 자리를 구해주었던 동창생 최동호 박사, 현재 고려대 교수의 고마움을 늘 잊지 못한다. 그렇게 어렵사리 대학 4년을 마칠 무렵 당시 동아방송에서 신입사원 모집이 있었다. 병역 필요의 조건이 있었지만 ROTC 복무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졸업 전에 시험이나 한번 보고 상위 합격이 되면 특별 채용의 약속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는 혼자만의 계산으로 응시를 했다. 말하자면 세상 일을 잘 모르는 어떤 자신감이 작용하던 때였다. 젊음의 패기가 아닐까? 그때 아나운서 시험을 보았는데 원래는 연출 공부를 하고 싶었다. 예상대로 필기, 음성 면접 등 순차적으로 통과되다가 최종 면접 과정에서 병역의 벽에 걸려 혼자 계산한 꿈이 간단히 깨졌다. 병역? 좋다. ROTC 복무 후에 그 쉬운 시험쯤 재도전하자.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졸업을 기다렸다. 그리고 동시에 임관의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세상 일은 역시 뜻대로만 되지 않는지 임관식을 얼마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장교 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예정된 생활의 시간표는 당장에 큰 수정을 가해야 했고 그때 나는 내 하늘의 한 구석이 깨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의 졸업과 임관을 기다리던 가족들의 기대를 채울 길이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게의 책임을 이어야 할 장남이기에. 졸업을 하고 고향 원주에 내려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내게 큰 용기를 주셨다. 상심하지 마라. 세상 일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또 기륭화복의 인간사는 세옹지마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셨다. 전화위복, 세옹지마는 내게 정말 새로운 용기를 주신 아버지의 복음이었다. 결국 고향 원주의 대성고등학교에서 입영 날짜를 기다리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1년의 아름다운 추억과 씩씩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머리를 박박 깎고 재입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의 말씀 때문이었다. 대학의 여름방학을 땀냄새의 군사훈련과 바꾸었던 억울함도 사그라지고 내게 되돌려지지 않을 흘러간 시간의 아쉬움도 꾹꾹 눌러놓은 채 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병영 생활을 했다. 사격은 취미처럼, 훈련은 운동처럼, 기합은 인내력의 시험인 듯, 사역은 고향집의 앞마당을 가꾸는 기분으로 할 수 있었다. 나는 병사의 휴식을 즐겼고 가끔은 향수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으며 미래를 꿈꾸기도 했다. 제대를 1년쯤 앞둔 어느 날 월남전이 치열하던 때 전장에 뛰어들어 사선을 넘어보고 싶은 충동에 파월 지원을 했다. 한편의 전쟁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나를 아껴주던 김땡땡 상사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유는 서류 불비였으나 기실은 당시 내가 맡고 있던 일의 중대성과 나를 아껴주시던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군복무를 하던 1973년 가을 KBS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다. 졸업 무렵에 일이 되살아났다. 가슴이 뛰었다. 어쩐다. 책을 놓은 지 3년의 세월, 제대를 6개월이나 남겨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때는 내 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였다. 고향에 내려와 교직에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고향 친지와 가족들의 희망과 예정되지 않고 불확실한 새 세계에 대한 도전 사이에서 나는 고민했다. 운 좋게도 군복무 중에 응시의 기회가 주어졌고 부대장의 배려였다. 서울의 후배 이동석 PD가 서류 접수를 대행해 주었다. 말하자면 타필 원서로 응시했던 것이다.
군복을 입고 필기시험을 받고 군복을 입고 카메라 테스트를 받았다. 군복을 입고 아나운서의 시험을 친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그러나 잘 차려입은 말쑥한 지원자들 틈속에 끼었던 푸른 제복의 미운 오리새끼 한 마리는 다행히 성적이 밉지 않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기범 대선배님의 사랑으로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되었다. 아나운서의 첫 발을 그렇게 시작했다. 인생의 정지 작업에 불과한 20대, 세상에 온통 빚을 지고 살았던 나의 20대를 위하여서도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짓지 않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만약 연애할 때의 기분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 누가 아내를 미워하겠는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고운 모습을 마음에 아로새겨 둔다면 그 누가 늙어가는 아내를 보며 실증을 느낄 것인가? 그리고 어렵던 첫살림 시절의 궁색함을 기억하며 그때 고생하던 아내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느 남편이 지금의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인가? 필부필부끼리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부부들의 삶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 간 만큼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 다만 시츄에이션 드라마처럼 각자의 경우만 조금씩 다를 뿐 행복도 불행도 그만하리라는 생각이다. 이 세상 그 수많은 선남선녀 가운데 만나 서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 기막힌 인연의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자. 다만 그렇게 만나서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며 다만 노력하고 살 뿐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불행이 아니거든 행복으로 알며 살고 있을 뿐이다. 어떤 부부가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지금은 고인이 되는 가수 하수영 씨가 나와 저음의 매력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다. 곡목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다. 그 감미로운 음성과 가슴을 적셔주는 절절한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다. 노래의 끝부분이 흘러나왔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화면 속에서는 박수가 막 터져 나오는데 TV를 시청하던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있음을 깜빡 잊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친 땡땡. 물론 속없이 중얼거린 소리였지만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내는 펄펄 뛰었다고 한다.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닐지라도 아내의 마음은 분하고 슬펐을 것이다. 그냥 우스개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대개의 부부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심정으로 견뎌가는 듯하다. 여보, 내가 다시 나로 태어나고 당신이 다시 당신으로 태어난다면 나는 다시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나도 그런 부부들 가운데 한 부부의 남편으로서 어떤 생활의 편린들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사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내가 느끼는 행복의 대전제는 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숨쉬듯 자주 해야 하고 그 말을 수시로 확인하며 산다는 서양의 부부들은 단 한 쌍의 부부도 헤어지는 일이 없을 듯한데 기실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평생을 살아도 사랑한다는 직접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한 한국의 재래종 부부들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잘 살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후손들인 지금 이 땅에 반개량된 부부들은 사랑 소리를 거의 서양 사람들처럼 외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 왜일까? 사랑은 배우의 연기나 연극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진심에서만이 부정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살아가면서 느끼고 발견한 아내의 작은 진심들을 나는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간직하고 산다.
초보 운전의 딱지를 차 뒤에 붙이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광명시에서 영등포를 지나 종로를 따라 도봉까지 가보는 난 코스에 사선을 넘어보겠다는 각오로 도전했던 일이 있다. 물론 착실한 운전 연습을 했지만 초보 운전에 딱지를 붙이고는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옆좌석에서는 아내가 그리고 뒷좌석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타고 계셨다. 복잡한 신호, 수많은 차량, 그리고 비교적 멀고 서투른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전경을 보자 운전자인 나는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촉촉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히 잠이 들어노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내는 차가 멈추어 섰는데도 빨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다. 어디가 아프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다. 차문을 삐걱 열고는 겨우겨우 오금을 펴며 나오는 것이었다. 아내는 집을 떠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도 안 했으나 다른 차와 스칠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교통순경이 보일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따라 밟아보듯 발을 버둥거리며 애를 태웠던 것이다. 바보같이. 그러나 그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같은 차를 타고 편히 잠들 수 있었던 노부모님은 아들의 솜씨를 믿으셨고 또 자동차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거의 모르셨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아내는 저 죽을까봐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 또 한 가지, 아내는 나의 직장 일을 잘 모른다. 다만 화면 속에서나 라디오의 소리를 통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을 느끼는 정도였다. 아니 그렇게만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던 쪽은 나였을 뿐이다.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방송일 같은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몹시 피곤해하는 남편이 아내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해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공개 녹화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에 잠입하여 방송일의 현장을 보았다. 그것도 보고 돌아온 날 밤에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얼마 후에 우연한 기회에야 그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 긴장된 순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목청껏 소리치며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죄인처럼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현장을 뛰쳐나왔고 방송일의 현장을 훔쳐보고 온 뒤로는 남편이 타오는 봉급을 함부로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그날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속상해 혼자 울었다고 했다. 고마운 아내, 그것은 또 하나의 작은 진심이었다. 나의 장모님은 예순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셨다. 아내는 세상 떠나신 친정 어머님을 너무나 그리워한다. 이 세상에 그렇지 아니한 딸이 어디 있기나 할까마는 아내는 유독 더 그러한 것 같다. 제사 때나 명절 때나 무슨 생신 같은 날이 아닐 때에도 생각만 나면 산소에라도 가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산소에 다녀오고야 편애하는 아내의 마음에서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진심을 엿볼 수 있다. 휴전선 가까이 모신 장모님 산소 가는 길은 그래서 이젠 훤하고 아내를 태우고 시도 때도 없이 성묘를 하러 갈 때 나 또한 작은 행복을 느낀다. 그것은 아내의 또 다른 작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아내는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러했다. 그런 아내는 건강이 썩 좋지 못하다. 원래 타고난 건강에 질도 아니거니와 건강했던 주부들도 살림하며 나이를 먹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터이니 이럴 때가 어디 있을까. 연전에 아내는 큰 수술을 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만큼 위험한 고비도 넘겼다. 나는 그 기간에 무진 마음고생도 했고 아내의 소중함도 느꼈다. 그때의 소망은 아내가 죽지만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내가 다시 그전만큼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 그것뿐이었다. 툭하면 몸살, 툭하면 두통, 후딱하면 소화불량, 가끔 가다 손발 저리기가 상습적인 아내의 건강에 짜증을 부린 적도 있었는데 병상에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몸살 두통의 소화불량과 손발 저리기가 상습적이었던 때가 오히려 그리워졌을 정도였다. 세월은 흐른다. 그런 것이 슬프다.
아내도 나이를 먹고 나도 나이를 먹는다.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질 때 나의 얼굴에도 주름이 진다. 이 세상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둘이 만나 이루어진 부부라는 인연, 살아오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크고 작은 진심의 조각들이 서로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음으로 하여 흐르는 세월과 함께 미어지는 모습, 그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식어지는 정열,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고난의 과거들을 이기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속절없이 찾아오는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턱을 괴고 앉아서 생각만 할 일이 아니다.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거기에 동의하고 의욕을 보였다. 최근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데슨 공부부터 시작했고,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가다듬고 어울려 보겠다고 노래를 배우러 다닌다. 나는 썩 훌륭한 솜씨를 익히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이 즐거우면 좋겠고 그 즐거움이면 만족하겠다는 생각이다. 불행이 아니거든 행복으로 여긴다고 했듯 그렇게 하여 수술대에 누워있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경을 헤매던 날들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의 작고 유치한 일들에서 느끼는 행복들이 소중하기만 하다. 좋은 음식이 있을 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경치를 보았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생각난다. 그런데 아내는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존재인가 보다. 과연 아내는 행복한 여자일까? 그렇지 못한 여자일까? 그때 나는 아내의 진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벌써 과거를 돌아보며 회상과 추억 속에 살 나이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순간을 사는 현대의 40대이기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뜻에서 아내와의 행복을 이야기해봤다. 일방의 이야기만 했지만 분명 부부는 상대가 있고 상대적인 것이므로 남편도 아내에게 진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니, 진심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얘가 네 집에요? 딸은 사랑스럽고 아들은 미덥다. 이런 표현도 사실 50고개 앞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옛날처럼 같이 한 울타리 안에서 꼭 사는 것도 아닌데 딸은 떠나보낸 아이고 아들은 내 시야 안에서 살 것 같은 생각에서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 녀석을 보면 왠지 미더운 생각이 든다. 한밤중에 집에 돌아오면 계단에 울리는 아버지의 발소리를 듣고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기도 하지만 학교 공부에 지쳐 먼저 떨어져 자는 때도 많다. 꽤 일찍 잠자리에 든 것 같아 공부 성화를 해야 할 지경이지만 여드름이 꽃처럼 피고 코 밑에 잡힌 가무스름한 수염털을 보느라면 그래 난 너만 할 때 더 많이 자고 더 놀았다는 생각에 이불을 잘 덮어주고 나와야 한다. 생각해보면 녀석은 어려서부터 좀 별난 데가 있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키도 아버지를 넘고 말수가 적어지고 점잖아졌지만 어려서는 좀 걱정스러운 데가 있었다. 엉덩이가 화끈거릴 정도로 매를 친 적도 많았으니까. 엉덩이에 매 몇 대 맞을 정도의 짓은 그 어떤 아이들, 특히 사내 아이들은 마찬가지겠지만 녀석은 유별나게 여느 아이들보다 사교의 재주와 폭이 넓었다. 광명시 광명 일동에서 꽤 유명했으니까.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또 내일부터 마저 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첫날이라 그런지 그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또 숨소리도 잘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힘들게 읽었으니까 한번 편집본을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계진 선생님께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습니다.